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천의 그 사이마스켓은 제가 몇 번 왔거든요. 강의하러 몇 번 왔는데, 여기 그 전 시장집에도 가봤고, 거기는 이 시가 4.0까지 나와요. 그러면 잎이 다 죽어요. 이 잎이 우리가 그 바이로덕 하는 거 있죠. 그건 잎이 쪼글쪼글하게 되고, 비료량이 많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포도가 요렇게 알이 짠 거 있죠. 작은 알. 예. 작은 알 그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비료 과다에서 그거 알이 적을 때 그러면 열받아서 생긴 일이거든요. 전라도 광주에 가니까 요 송이가 있는데 최근까지 달려 있었는데 요 비닐을 일산 그 투과율이 높은 거. 예, 예. 그걸 해놓고 요 송이가 위쪽에 건 전 알이 짜그막세요. 밑에 건 알이 커요. 열받아 가지고 이제 온도가 주어졌을 때 포도 알에 미치는 영향과 뿌리에서 오는 비료량, 이게 의해서 생긴 게 뭐냐면 우리가 바이로덕 하는 거 있죠. 비료가 농도가 높아서 잎의 생장점에 연한 조직이 파괴됐다는 거죠. 연한 조직이.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비료량을 체크해 보면 여기가 지금 약 1m 한 50 떨어진 데면 0.7 나와요. 그럼 여기 옆에 가까이 우리가 한 약 70cm 떨어진 점에 측정해 보면 자 1.88 나오거든요. 1.88. 수분은 작은데 지금 비료값은 높아요. 그럼 요것도 잘못하면 내년 봄에 지금 이 이상 더 주면 장애가 영연되어 있다. 그래서 내년에 비료는 안 주고 시작해야 된다. 이 이상 더 주면 내년에 새순이 나가다가 잎이 오그러져요. 이 잎이 끝이 오그러져요. 살짝 오그러지면 힘줄이 오그러지는 것 때문에 그거는 곧 잎이 장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잎이 장애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냥 머뭇머뭇하고 있는 사이에 새순이 나와서 자라면서 그 포도송이 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가 되고 되죠. 그런데 이 시가 비료량이 높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수정이 안 되고 그 쬐끄만한 포도 따글따글한 거 보시죠. 알이 쬐끄만한 거 딱딱하게 생긴 거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게 돌포도 같은 게 생긴 원인이 비료 과다입니다. 또 그 봄에는 비료 과다고 여름에는 비료 과다인데 또 가을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늦게 따신 분 있죠. 수확 시기가 일찍 딴 사람 있고 똑같은 조건인데 늦게 딴 분 있죠. 그것도 비료가 모자라서 늦게 딴 거예요. 그럼 기본이 얼마냐? 기본은 이렇게 온도가 높을 때는 이런 하우스 같은데 순간적으로 열이 안 빠지면 온도가 뭐 30도 35도 올라가거든요. 그걸 평균치로 잡으면 1.5가 괜찮다는 거예요. 이 시가 1.5. 그렇죠. 1.5. 그 1.5라는 수치에 의해서 생산량이 비례하는 거지, 이거 과학적으로 해야 되지, 그냥 비과학적으로 뭐 주먹국을 하는 방식은 안 맞아요, 이미. 수분량이 35에서 45.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몇이 나오냐면, 수분이 39% 나오거든요. 39.9% 나와요. 그럼 얘가 지금 겨울 나는데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정도 이제 다 해놨잖아요. 그럼 내년 봄에 여기가 지상부에서 쿨러로 물을 뿌려서 얘한테 공급해야 되는데, 얘 쿨러 있나요? 쿨러 있어요. 밑에 있고 옆에 있어요. 이거요? 네. 이거 어디 속에? 쿨러. 위에는 없어요.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상부에는. 밑에 예. 아 위에는 없어요. 밑에 쿨러를 가지고 위에 쿨러를 착각하면 안 돼요. 잎 함수량을 가지고 장에 일어난 걸 조절할 수 있고, 봄에 잎을 키우면서 작게 키우면서 두껍게 키워가지고 포도 송이를 더 많이 달 수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요 잎 한 장을 크게 키우면 25cm, 30cm 커요. 그런데 웃자람으로 키우지 말고 맹물 시빌하고 연면 시빌해서 잎은 두껍고 작게, 포도 송이는 크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사이에 몇 cm까지 우리가 키울 수 있냐면 13cm 간격으로 덩쿨을 이어서
송이를 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포도봉지가 약 20cm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포도봉지를 붙여서 그 사이에 하나를 겹치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이해됩니까? 영천에 거기 그 봄에 맹물 시비를 매일 했어요. 맹물 시비. 그럼 지하수 말씀이시죠? 잎에다가 물을 매일 뿌린다는 거예요. 지하수? 그렇죠. 물을 뿌려서 잎은 키우되 작게 키우고 행동은 빨리 하고 작게 하고 두텁게. 비료량과 잎의 함수량, 설탕 농도. 그리고 우리가 잎의 크기는 과실의 종 방향에 해당하나 종을 너무 키우고 잎을 키우면 연 면적에서 생산량이 감소해요. 잎은 작고 빼곡하게 많이 집어야 돼. 그 영천에 그 영상이 그 보면 있어요. 예. 그래서 잎과 잎 사이 덩쿨은 좁게 엮고, 그러면 잎을 좁은 공간에 다 집어 엮고, 그 다음에 잎은 두텁게 만들고, 그게 이제 초기 목맨시비. 목맨시비는 물 500에 골드 그린 2리터, 설탕 5kg. 눈 나기 전에 하는 겁니다. 눈 나기 전에 이 나무에다가 물을 많이 뿌려서 탱탱 부풀려야 돼요. 지금 전정 일찍의 목적이 뭔가요? 보면 물 새지 말라고. 가지 자른 자리에 물이 줄줄 새지 말라고 지금 전해한 거죠. 물구멍 맥히라고. 내년에 뭐 또 일찍 또 방언도 하고. 예. 그 물구멍이 안 맥히면 줄줄 새거든요. 물이 새면 어떻게 돼? 압력이 약해지겠죠. 압력이 약하면 작은 눈들이 못 나와요. 큰 눈만 나와버리고 힘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봄에 목맨시비 여기에다가 맹물시비라가 피부를 지상부에도 부풀려줘야 돼요. 뿌리에만 물을 준다고 해서 지상부가 다 부풀지 않는다는 거죠. 가지에도 물을 뿌리고 부풀려야 돼요. 이래 살을 찌워야 돼. 물을 부풀려야 된다. 그래가 눈이 탁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가온을 언제 하는 겁니까? 보통 보면. 가오는 뭐 12월 달에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요, 여는 아직 내년에 가오는 안 합니다. 안 해요. 아직 나무 어리서 안 한다. 예, 예. 경제성이 낮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가온 한 달 전부터 물을 뿌려가지고 이 놈을 나무를 부풀려 놔야 돼. 불 때면 바로 탁 튀어나오게. 물을 떼고 그때부터 몸을 갖다가 물을 주고 키워올리면 늦어요. 먼저 나오는 늦게 뜸박뜸박하게 돼요. 들쑥날쑥하게. 들쑥날쑥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온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그 물을 뿌려서 얘네들을 부풀려줘야 돼요. 몸을. 가오는 한 달 전요? 예. 한 달 전에 우리는 그 물을 뿌려서 몸을 부풀려야 돼요. 몸에 함수량을 늘려줘야 돼요. 그 가온하면 동시에 압력이 차서 다 튀어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보면 요놈 비슷해 보이죠. 손가락을 다 세워놓으니까. 요걸 갖다가 요렇게 숙여버리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크고 작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손실이 나거든요. 그러니 이걸 갖게 만드는 방법이 물을 뿌리가 부풀리면 압력이 같아져요. 그리고 눈이 나올 때는 몸에 있는 에너지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몸속에 체내 등장분, 양분, 가을에 단풍 들이게 한 그게 영양을 가지고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피부에다가 영양을 줘버리면 또 바뀌어요. 목맨시비. 그게 아까 골드그린 2리터에 설탕 5kg 써라는 거예요. 그게. 예. 그 목면 시비하고 안 하고의 예. 차이가 어느 정도 비율로는 대충 데이터가 나와있습니다. 요것들은 이제 그 복숭아나 이런 것들은 확연하게 차이 나는데 꽃이 먼저 나오니까요. 이것도 나는 것이 잘 표현이 안 돼요. 이제 이해됩니까? 복숭아 꽃이 나오니까 크기가 확 바뀌어 뿌는데 출발하는 게 얘죠. 근데 눈이 조금 크게 나왔다고 우리가 이게 크다 저게 크다 이게 말을 못해. 실질적으로 경제적 소득은 늘어났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 밭에 원래 그랬는 것 같다 이래 되지 그걸 갖다가 이거만큼 좋아했다 이래 못해.
복숭아 꽃이 먼저 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목맨십이 hen 지가 완전히 이만큼 차이나. 사과꽃도 차이나고 다 차이나. 매실, 자두, 살구 이는 다 차이 나는데 복숭아, 배 이는 차이 나는데 이거는 덩쿨이 먼저 나오잖아요. 헷갈려버려. 그거 어디서 차이 나냐면 우리가 가지가 이 포도 가지가 여기에서 이제 가지가 출발해서 나올 때 여기 몸통에 작은 잎들 있죠. 여기 작은 잎. 요걸 보면 알아요. 요것들이 올해까지 강하게 가을까지 안 떨어지는데 목맨십이 아닌 건 얘가 약해요. 그럼 얘가 강하게 뿌리를 깊게 박아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고, 보통 보면 우리가 보도송이 이제 뭐 수정하거나 좀 뒤에 그 알 속게 할 때면 아랫잎 조그만 거 떨어지죠. 그것이 아주 경제적 손실이 돼요. 그렇지. 예, 그것이 막을 수 있는 길이 목맨십이라는 거예요. 복숭아 꽃 띄는 거는 금방 표가 나요. 띠가 크고 벌도 많이 표가 나는데 얘들은 그 시기에 순이 자라고 있으니까 우리가 잠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황금알롱 보면 꽃이 먼저 피지 않는 단감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정립이 돼 있어요. 좋다는 걸 정립을 다 해놨거든요. 복숭아에서 정립을 한 게 아니고 단감에서 황금알롱법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을 해놨어요. 아주 좋더라. 일찍 총 그러면 몇 분간 씁니까? 목면 그게 한 20일 전에 예. 순나기 20일 전, 뭐 복숭아 꽃 피기 20일 전, 순나기 한 20일 전부터 물 뿌리면 순나기 한 30일 전, 한번 줄 때 물 피기 전에 그래고 맹물 시비하고 연면 시비는 목면 시비는 다르죠. 명면 시비는 그냥 물만 여기 영양제 쳐주는 거니까. 우리 농약 치는 물줄 때는 그래 몇 분 되고 그거는 30분씩 줘야지 이거. 첨퍼가 줘야지. 위에를 그렇죠. 여기 나무에다가 물을 뿌려서 이 가지에다 물을 뿌려서 부풀려야지. 그래야만이 뿌리에서만 와가지고 일하는 게 부족하다. 그래서 지상부에서도 힘을 같이 개매라. 잎이 났을 때는 그러면 잎이 났을 때요. 잎이 났을 때는 연면십이죠. 위에 물 주는 거는 안 하고 해야죠. 그래서 그건 해야 되는데 그거는 며칠간 하냐고요? 매일 뿌리 주세요. 매일 그렇죠. 매일 뿌리 주는데 뿌리 주는 양을 몇 분씩 한번 뿌리 줄 때 화물 뿌릴 때 한 30분씩 뿌리 주세요. 여기는 토양에 장이가 없잖아요. 예. 토양이 물 빠지면 안 좋은 데는 그래 많이 못 뿌려요. 땅이 너무 지륵지륵하게 되니까. 이 땅 같은 게 마사고 이 산 등성이 마사가 아니고 여기 저 차르기입니다. 차르기라야. 예. 차르기고 예. 그러고 비닐 피복을 하기 때문에 예, 물이 빠져나가지 없지. 예. 안 빠져요. 뭐 구멍이 있어서 조금 가지 나가긴 나가는데 예. 금방 빠지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약간 배수가 돼도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 배수는 그 토양이 점질성이 있으면 배수를 좀 꼭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잎이 났을 때도 물을 많이 뿌려가지고 잎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또 물만 이렇게 필요하니까. 물을 뿌렸으면 거기에서 물을 뿌린 만큼 성장분이 나온 거를 크는 거를 줄여줘야 돼요. 크게 키우면서 적게 만들어요. 그래 하려고 하면은 예, 맹물 시비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설탕하고 연면 시비 골드 그린이나 골드 칼라 뿌려서 적게 만들어주고. 그거는 몇 기간적으로 자주 하면 3일 주기. 예. 3일 주기 한 사람은 올해 영천에서 추석 아래 포도를 따서 4kg에 63,000원에서 68,000원까지 받아요. 올해. 우리 여기 4kg 추석 아래 우리 비가림에서 땄나요? 예. 예, 비가림에서. 추석 아래 비가림에서 당브릭스 정상 올려가지고 따야 되는데, 당브릭스 올리고 못 땄다면 그거는 우리가 시장에서 내가 못 이긴 거거든요. 시장에서 1등 받는 가격. 1등 받아도 하자가 없는 가격. 그걸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모든 게
규칙과 수치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균일해야 되고. 잎이 났을 때 예. 잎이 났을 때 만약에 설탕을 뿌리면은 그 장애는 없는가요? 만약에 병해충이나 이런 것도 염려가 되거든요. 자, 파리나 예. 벌, 예. 나비, 뭐 일부 곤충이 그 설탕물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는데 그런 양으로서 우리가 주는 양으로서 얘가 먹이 사슬이 될 만한 거 안 돼요.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500g. 연면 시비하는 설탕 양으로서는 500리터에 500g. 3kg. 3kg. 예. 그거 가지고 얘네들이 먹을 만큼 안 된다. 진딧물이나 응애 같은 경우에는 식물의 저백을 먹는 거지. 식물의 뭡니까? 자기 꽂아서, 영양분을 먹는 거지. 잎에 뭘 다른 걸 빨아먹진 않아요. 근데 저백을 먹는 나무에 우리 진액이라는 그런 걸 먹어야 되는 거지. 설탕을 직접 먹고 소화기관 자체가 없어요. 진딧물 같은 게 우리가 그 설탕물을 준다고 먹고 소화기관이 없습니다. 설탕 먹고 소화 못해요. 설탕 먹고 소화하는 거는 파리라든지 이런 벌, 나비 이런 몇 종류가 있지. 그 외들은 설탕물을 먹고 소화를 못해요.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예. 이게 설탕이 이게 입자가 커가지고 연면시비하면 흡수가 잘 안 된다 하는데 그거는 뭐 어떤 그 있나요? 저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논란이 많은데 예. 설탕을 쓰면 정말 우리가 효과가 좋아요. 비용도 적게 들고 그거를 잎을 갖다가 약간 줄이면서 부드러워지는데 설탕을 쓰면 우리가 쓰는 뭐 규산이나 이런 어떤 다른 물질로가 쓰면 잎이 딱딱하게 굳어요. 벼논에 가보면 벼가 다 자빠져도 두릉까지는 안 자빠지죠. 그리고 뽀또랑에 있는 벼가 안 자빠지죠. 두릉에 있는 것도 안 자빠지죠. 논두렁에 있는 것도 이삭도 크고 안 자빠져요. 설탕을 쓰면 벼가 절대 안 자빠져요. 근데 벼논의 비료가 약 30%까지 더 줘라 그래요. 한금을농구에서는. 근데 안 자빠지게 하는 건 설탕으로 해요. 그러면 먹고 순환이 돼서 떼군이 굵어지고 키가 작아지고 잎은 단단해져서 순환이 되는데 우리가 강한 물질, 규산을 쓴다든지 다른 어떤 강한 물질을 쓰게 되면 잎이 딱 굳어버려요. 못 움직여요. 멈춰온다는 거죠. 설탕은 부드럽고 움직여져요. 그래서 잎이 일쭉해지는 게 둥그러져요. 절간을 좁혀져요. 그럼 좋은 거죠. 근데 비용도 얼마 안 들어요. 설탕 같은 게 3kg는 우리가 뭐 키로당 1,000원씩에서 3,000원밖에 안 들죠. 그런데 어느 거와 혼용이 다 돼요. 어떤 거와. 그럼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벌 먹이는 농가하고 전화가 통화를 했는데 꽃 필 때는 설탕을 써더라도 농약을 혼용을 좀 하지 말아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꽃 필 때는 우리가 그 벌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뭐 황금을 농구에서 그 농약 혼용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농가에 그 벌 농가에서는 앞으로 그런 문제가 농가에서 사용하면 수정에 벌이 장애를 기반하기 때문에 꽃 필 때는 그런 역할을 하지 말아달라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설탕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탕이 당으로 분해가 돼가지고 나무가 흡수를 해가지고 또 질소를 차단하거나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생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세포에 들어가서까지는 제가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현미경 가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써보면 설탕을 제가 한 30년 넘게 써봤거든요. 30년? 예. 옛날에 제가 설탕을 한 30년 전에 한 300kg 썼어요. 30년 전에. 300kg. 아니요. 1년에 한 300kg 썼다고요. 30년 전에. 지금 우리 황금알 농구 회원들이 그 사과밭에 많이 쓰는 사람은 설탕을 100% 써요. 100%. 절간이 짧아요. 잎은 둥그러져요. 사과잎이 약간 이렇게 약간 길쭉해지거든요. 근데 이거 둥글게 만들어요.
마디도 짧게 만들고, 또 사과는 크게 만들고, 그리고 봄 냉해도 막아내고. 마늘, 양파밭에 살포하면 냉해가 줄어들어요. 양파 같은 거는 가을에 비를 줘버리면 이듬해 추대가 많이 올라와요. 질소 가다되면. 그거를 잡으려면 설탕을 물 500에 겨울에 5kg 쓰면 돼요. 100대 1, 500에 5kg. 그러면 몸속에 탄수화물이 늘어나서 추대가 안 올라와요. 얼마나 좋아요? 간단하죠? 근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질소 가다를 겨울에. 근데 설탕으로 잡으면 되는 거죠. 근데 안 된다 그러는데 해보면 딸기에도 황금을 얹고 쓰고, 오이에도 쓰고, 고추에도 쓰고 다 쓰거든요. 사과에 쓰고, 복숭아에 쓰고, 고대에도 쓰고, 단감에 쓰고 다 써요. 제주도 밀감에 쓰고. 이렇게 써도 좋은데 무, 배추 다 씁니다. 설탕은 웃자람을 잡아주고 절간을 좁혀주고 이것만 해도 엄청 좋죠. 근데 추운 걸 따뜻하게 대주고 더운 걸 시원하게 대줘요. 예. 네. 탄수화물이 깊이 두꺼워지니까. 그런데 이제 못 쓸 때가 있어요. 우리 사이마스켓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파달, 녹두알, 성냥 화약만 하거나 녹두알부터는 쓰지 마라 그래요. 예. 송이에 묻어가지고 다음에 말라가 있으면 안에 곰팡이가 피가 끓음처럼 생긴다는 거죠. 열매에. 그래서 어릴 때는 처음에 열심히 쓰고 잎도 작게 만들고 두껍게 만들고 절간을 좁히고 쓰고 그러면 가지 간격을 더 좁게 쓸 수 있다. 가지 간격을 덩쿨과 덩쿨 간격을 13cm까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13cm. 그럼 우리가 얼마 씁니까? 한 뼘 정도 우리가 쓰죠. 한 뼘에 20에서 25cm 간격 우리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마디 사이를. 그런데 우리가 13cm에 15cm 쓰면 생산량이 더 늘어나겠죠. 그걸 영철에 가면 이 덩쿨을 2개 포개가 키워요. 우리가 주지 피는 거 있잖아요. 이걸 2개다. 그럼 우리하고는 지금 차원이 다르죠. 이렇게 해가 보면 봉지가 요렇게 쫙 붙어 있어요. 그 사이 하나 더 있어요. 신기로 씨 집인가 그거 아닌가? 예? 신기로 집인가? 신기로 씨 아니에요. 아니라요? 예. 올해 첫에 그 집에 가보면 맹물 시비를 아예 스마트팝을 해놨어요. 맹물 시비를 휴대폰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맹물 시비를 앞으로 황금알 농구에서는 맹물 시비를 해서 얘를 갖다가 얼마나 잘 도와줘서 빠른 시간에 키우고 균일하게 할 거냐는 거죠. 포도를. 이런 현장에서 맞는 농법을 계속 보급해요. 현장에서. 우리가 사용해서 제일 편리하고 제일 좋아야 된다. 이제 김천에도 사이마스켓, 복숭아, 사과, 척정기 많이 보급됐습니다. 근데 이제 죄송한데 비용하고 기존의 농법하고 어느 정도 차이점이 나야지 그래도 어차피 앞서가는 사람으로 그걸 할 것 같은데. 여기 스프링클러 한다고 해서 나쁜 게 없죠. 맹물 시비 하는 거. 그렇죠. 예. 맹물 시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연면 시비 해서 요걸 맞추면 우리가 옛날에 캠벨 할 때 가을에 익을 때 얼그러진 거 보시죠? 터진 거. 그게 전혀 안 나와요. 종방향이 길어가지고. 알이 널씬널씬하게 정말 길고 좋아요. 알이 이렇게 길쭉해요. 꼭지도 길고. 근데 그건 언제 결정하냐면 봄에 잎의 크기에서 결정해요. 두께와. 그걸 균일해 버립니다. 맹물 시비하고 연면 시비해서 그걸 균일하게 똑같게 만들어요. 말씀은 참 굉장한 개발이신데 그게 진짜 현실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보편적인 기술을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황금알 농구는 어렵게 만드는 게 없어요. 척정기 꽂으면 이 시량을 측정할 수 있고. 아니 이 시간이 넘었을 경우에 그거 어떡할 거예요? 맹물 시비하고 요 커튼을 쳐야 돼요. 이 시량이 오버됐을 때는 햇볕이 많이 필요 없어요. 햇볕이. 그래서 맹물 시비로서 잎에
함수량을 늘려서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잎이 비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햇볕만 조금 배겨주고 그늘을 쳐줘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푸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쓸 때 만드는 방법, 푸는 방법 다 있어요. 자유자재로 요렇게도 할 수 있고 요렇게도 할 수 있고. 그거 우리가 지금 매뉴얼이 잘못된 매뉴얼들이 많아요. 우리 농업에 쓰는 매뉴얼들이 나중에 여기 제가 유튜브 방송 안 되는 부분은 제가 많이 밝히겠습니다. 여기서 못 밝힐 말들이 많아요. 엄청납니다. 그거. 우리 전 시장님 집에 포도 사이마스케트 올여름에 갔다 왔어요. 이 시값이 0.4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기술센터 처방전이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마그네슘 결핍배가 여기다 또 빌어주고 있어요. 비록 과다인데. 그러면 이제 잘못됐죠, 매뉴얼이. 잎에 나타나는 현상이 잎을 잘라서 이걸 갈아가지고 분석했을 때는 마그네슘 결핍이 맞아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원인은 비록 과다예요. 그럼 푸는 방법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노지 고추가 끝이 말란 거 있잖아요. 칼슘 결핍 그러죠. 네. 원인은 가리 부족이에요. 황금을 넣고 그 칼슘 치즈하고 염화가리 써라 그래요. 웃자람이거든. 웃자람에서 비 올 때는 괜찮은데 비가 안 올 때 시들어 쓰거든요. 전 시장님께서 이제 센터에서는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더 추가를 넣었고 이제 광현이 볼 때는 제가- 가리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요. 가리가 부족하는 게 아니고 비록 과다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바닥에다가 마그네슘을 또 뿌렸다고 해요. 그럼 이제 두 번 죽이는 꼴이 되겠죠. 지금 비록 과다에다 또 마그네슘 뿌리면 또 과다가 되겠죠. 비록 과다예요. 4.0이 나와요. 그리고 잎이 다 죽어요. 그럼 잎이 놀놀하게 다 죽는 걸 보면 우리 책에 보면 마그네슘 결핍되어 있거든요. 그 자료가 거의 대다수가 그 하우스 에어박이나 오이나 고추나 이런 데서 새로 가르치거든요. 마그네슘 결핍이 아니고 비록 과다에서 나타나는 게 그 증상이더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센터에서도 그 옆면을 보고 마그네슘 부족이다 뭐 비료 과다다 아니면 과잉이다도 구분을 못했단 말이죠. 참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그 책에 나오는 자료를 보면 잎이 놀놀해지고 되면 마그네슘 결핍되어 있거든요. 그럼 척척이 꽂아야죠. 이 시가 높은데 그건 비록 과다해서 일어났고 요리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분석이 안 된 거죠.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울릉도 제가 백령도 그 전 지역을 돌면서 우리나라의 농업의 기준점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농업 농가들이 편리하게 쓰게끔 이 농법을 안정화를 시켜서 우리나라의 1차 산업이 안정화로 돼야 되는데 이런 기준값이 묘하다는 거죠. 지금 요거 사이마스켓 강의하고 좀 무관해졌는데 우리가 이 작물이 자라는데 최적정의 함수량을 알아야 되고 35에서 45 수분. 그럼 이 시가 1.5라는 게 나와요. 이 시각이라는 게 어떻게 전기 전도예요. 전기 전도도인데 예, 이 비료가 얼마 있는 양을 전기 전도도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짧다 싱겁다예요. 그러나 짧다 싱겁다로 얘는 행동을 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질소가 맞느냐 이거는 별개고. 예. 그런데 이제 간간히 하우스 딸기에 가보면 이 시값은 높은데 딸기가 이상하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리 양을 많이 처방해가지고 이게 대가리가 빨갛게 익어버려요. 크지도 않은 것들이. 그 사과가 가을에 유리끼리가 뚝뚝 떨어져요. 질소 부족 가리 과다예요.
그 과수기라는 거죠. 근데 가을에 보면 우리 대봉시 있잖아요. 동이강. 거기 대가리가 빨개진 거 보시죠? 그거 질소 부족이에요. 대가리가 7, 8월달에 빨개지는 거, 여기 빨개지면 뚝뚝 떨어지거든요. 비료가 부족해지면, 질소가 부족해지면 잎 두께가 얇아지면 약간 노래지거든요. 그러면 형식으로 전환돼 버린 거예요. 날은 더운데 형식이 전환돼서 이게 잎이 힘이 없어가지고 더워서 떨어버려. 아예 힘이 드니까. 그렇죠. 더워서. 근데 그 요소를 조금 딱 달라붙어 버려. 요소는 더위를 시원하게 만들고, 가리는 추위를 따뜻하게 만들고, 이 두 가지 달라요. 근데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와요. 그래서 우리 사이마티켓이 일찍 그 이파리가 놀놀해지면 좋은 것 같지만 그 마지막 가면 아니고요. 비료량이 작아서 그렇죠. 잎이 얇아서 잎이 노래진 거거든요. 익기도 전에 우리가 이파리 가지에서 여기에서 한두 장이 약간 노래지는 경우가 있죠. 힘이 없이. 그거는 질소 부족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NK를 뿌리면 NK가 18-로 나가면 가리 과다예요. NK가 암모니아태 질소의 비료이기 때문에 18-18이 되는 것 같으면 비료가 18은 30%가 가스로 날아가야 돼요. 질산대로 바뀔 때. 그러면 질소가 부족해져요. NK를 뿌렸는데 질소가 부족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30-20 정도 하면 거의 맞아요. 30은 70%를 계산하면 30, 21% 되거든요. 근데 30대 20의 NK를 만들면 우리가 정확해요. 두 개가 같다는 거죠. 암모니아 가스 날아가면 두 개 같아져요. 그런데 가리는 또 얼마냐면 64%짜리거든요. 엄마가리가. 예. 근데 그 프로가 계산을 잘 해야 돼요. 같은 양을 쓰면 암모니아태는 줄어들어 버려요. 이거만큼.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예. 이런 과학적인 방법이 대두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식물에서 또 우리 비료주스 이식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비료값은 사과밭에 가면 1.3이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과가 색깔이 안 나는 거는 질소 부족이거든요. 누리끼리가 되는 거죠. 근데 포도 알 이거는 분석하기 좀 어려워요. 잎을 봐야 되는데, 하엽을 보고 두께가 탁 들고 있느냐, 처지느냐, 누리끼리 하냐, 이걸 봐야 되고 측정기 꽂아야 되거든요. 측정기 수치는 높은데 잎이 누리끼리 하다 그러면 가리가 많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흙을 떠서 기술센터 뭐 일주일, 2주일 그러면 늦어요. 우리는 대처를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 시를 측정 내밭에서 기준값을 잡고 잎이 색깔을 보고 이제 판단해야 돼요. 사과 같은 경우는 색이 펴나요. 8월달부터 색이 호피무늬 색이 모여요. 그거는 질소가 부족해서 모였거든요. 질소가 부족하면 못 자라가지고 빨간색이 한쪽으로 모인 거죠. 호피색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잘못된 부분을 계속 제가 밝혀줘요. 농가에서 정말 좋은 방법으로 활용해서 농사를 지어라. 그래서 봄순을 키워야만이 포도가 커지는데, 우리가 이 가지에서 이 도장지 이게 크다고 해서 포도가 잘 크는 거 아니에요. 이건 별개예요. 근데 여기 봄순이 나올 때 이걸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 연면시비와 맹물시비가 중요하다. 도장지가 크다고 포도알이 커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터지기만 할 뿐이에요. 터져버려. 그렇죠. 예, 그래서 봄에 맹물시비를 해가지고 아마 여기도 영천에 거기 농가를 오픈 잘 안 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 농가에 바쁜데 한 사람 두 사람 가면 못 살아요, 그 집에서. 장목반단이나 이 기술센터나 공무원들 같이 대동하면 제가 소개해줘요. 가서 보라고. 그러면 정말 기술을 배울 수 있거든요. 다른 데도 그렇게 가고 이러는데 한두 사람이 가서 뭐 몇 시간 뺏어버리려면 그 농가는 어떻게 살아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이게 서로 이 전화번호만 알려줘도 이게 뭐 개인정보법에 또 위배되고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잎에다가 맹물 시비 정말 좋아요. 그런데 맹물 시비만 하고 있으면 이거 문제가 생겨요. 잎이 얇아져 버려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설탕이 들어가서 잡아주고 웃자람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골드그린 설탕 염화가리 써서 잡아줘. 골드그린은 연면십이 1.5리터 물 500에 설탕은 3kg. 예. 그 염화가리는 1에서 한 2kg 정도. 어릴 때도 생식을 부여시켜야 돼요. 생식을 빼버리면 다음에 실 모양이나 그게 좀 안 맞아요. 어릴 때도 크게 잎도 크기도 커야 되지만 두꺼워야 되고 크기를 최대한 줄여야 돼요. 알은 크게 만들고 생식과 성장을 같이 부여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걸 대한민국 전체의 균이라고 해야 되고요. 누구 한 사람을 목적에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규격화 같아야 되고 그래서 어떤 작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작물은 특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거 바꿔야 돼요. 그럼 복숭아에는 봄에 0.5 이시를 가져가야 되는데 포도에는 1.5를 가져가야 돼요. 이거 두 개 달라요. 근데 복숭아는 알이 탁구멍만 할 때 그때는 1.5 올려주면 돼요. 이 각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숭아는 일찍 도장지가 잘 나는데 이 포도는 일찍 그래 도장이 잘 안 나거든요.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작물 간에 작물이 어떤 패턴으로 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부분을 활용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봄에 잎은 작고 두껍게 알은 크게 그리고 잎을 두껍게 해야만이 그 영양소가 내려가면서 가지를 살을 찌워서 올라오는 관이 늘어져요. 그래 봄에 달려있는 봄순에 달려있는 우리 과실이 커져요. 봄에 포도가 종방향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맹물 시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이로드 하는 돌포도 되는 거 있잖아. 땡글땡글한 거. 그걸 막을 수 있죠. 비료가 가다된 것들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맹물 시비로서. 잎의 온도를 낮춰주거든요. 그럼 잎의 온도를 낮춰주면 그 생장점, 어린 것들한테 비료가 공급됐을 때 그 비분이 세포가 파괴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지상부 함수량으로서. 탈수량만큼 이상으로 수분을 공급시키면 되니까.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포도는 언제까지 그러면 연면 시비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딸 때까지. 아니, 딸 때까지 하는데 예. 처음에는 만약에 이만큼 동그랄 때가 설탕이 들어가면은 아래 저기 그게 이제 어디까지냐면 우리가 포도 아까 녹두알 예. 성냥화약 예. 그 크기 때부터는 설탕을 쓰지 마라 그래요. 쓰면 아주 소량을 써야 돼. 봉지 씌울 때까지. 봉이 씌울 때까지. 봉이 씌우고 나니까 쓰는 괜찮아요 또. 봉이 씌우고 나니까 설탕이 잔재물이 남아가지고 그 송이에 곰팡이가 피더라. 복숭아도 어릴 때 조그만할 때 알이 구슬만 할 때 그 위에 쓰지 마라. 설탕을 작게 써라. 그 털복숭 그 털에 베개서 곰팡이가 피더라. 그 외에 뭐 사과나 배 이런 거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일부 품종에서는 그 털복숭이라든지 포도 흑포도는 괜찮아요. 흑포도는 근데 청포도 종류가 문제예요. 청포도는 이게 워낙 깨끗하다 보니까 이게 그 곰팡이가 그 줄기에 펴 있다가 포도송이에 그게 떨어지니까 끄름이 생기더라. 예, 그래. 그래. 목면 시비 할 때 한 30분씩 해야 되는. 아니요, 목면 시비 말고 연면 시비. 연면 시비 할 때. 예, 포도 알이 예. 생겨서 녹두알 크기. 때까지 만 설탕을 써라. 한 30분. 간 아니요, 그 물 뿌리는 거하고 다 별개고. 그냥 연면 시비만. 예, 연면 시비에 설탕을 빼라. 그리고 이제 썰락하면 아주 소량을 써라. 그리고 이제 포도 봉지 싸고 나면 거의 안 들어가더라. 괜찮더라는 거죠. 그 대표님, 이게 이제 봉지를 나중에 이제 저장하는 건
봉지에 넣으면 있으면 봉지채로 저장을 하거든요. 설탕을 쳐놔놓으면 괜찮을까 그게요? 그건 관계없어요. 그게 그 저장고를 곰팡이하고 아, 그 곰팡이하고 잿빛 곰팡이하고는 다르다. 예. 그 곰팡이는 장애가 없다. 그리고 황금알 농법 한 거는 단단하고 저장이 엄청 오래 가요. 절대 상하지 않아요. 그 사과 같은 거라든지 밀감이나 이런 거 썩질 않아요. 아주 단단하고. 근데 이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저장에 들어가면 껍데기에 설탕을 쳐면은 그게 붙어가 있어요. 그 어릴 때부터 안 쳤기 때문에 쬐끄만할 때 치고 안 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봉지 싸고 나면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아요. 그 7월 15일까지 이전까지는 골드 그린 두 번에 골드 칼라 한 번. 맹물 10일을 안 할 때는 우리가 일주일 간격. 일주일 간격. 원래 칼라 한 번요. 예. 그린 두 번에 칼라 한 번. 7월까지. 예, 맹물 10일 안 할 때는 7일 간격으로 살포할 수 있고, 맹물 10일 하면, 맹물 10일 두 번하고 한 번 쓸 수 있다. 그 봄에 아주 우리가 자주 해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린하고 컬러가 주성분이 분수하고 올리브댕인데 똑같은데 양도 똑같고 여기 다른 게 있지 나. 똑같은데 주성분이 똑같은데 속에 안말 붙는 거. 그 이상은 말을 안 하잖아요. 안말 붙는 다른, 거. 다른 것도 전부 다 그건 다 그 확인돼가 속에 있어요. 네. 똑같아요. 기본 그거는 그 주성- 미량요소 그 뭐라 그게- 허가를 낼 때 허가 낼 거기 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런 성분은 어. 짠게 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못 받겠다는 거네. 속에는 짠한 게 예수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셔가지고 한번 아니 그래 이게 보통 그거 팔 때 이게 지금 팔라 그러면 이게 법에 조치가 안 되는가요? 그러니까 안 돼요. 봐야 된다니까 진짜. 안 돼요. 법에 조치가 안 돼요? 예. 안 돼요. 성분을 밝혀야 되는 성분을 아이, 그거만 뭐 구준치에 그 자체가 미량요소 복합 비록하는 법에 고려되어 있어야 돼 있어요. 주성분. 비료관리법에 보면 허가를 낼 때 그래 해요. 예, 그거는 이제 그거 가지고는 이제 이제 사용 방법이나 모든 걸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는 그 작물이 자라는데 패턴이 다 다르거든요. 그 7월 15일이 1월 15일하고 맞금을 거면 딱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1월 15일이 거의 제일 추운 것 같더라. 근데 7월 15일에 전환점을 잡으면 돼요. 가을에 만생종 사과, 만생종 단감하고 같다는 거죠. 홍로는 조금 다르고. 그래서 그 시점에서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면 돼요. 그 후반기에는 골드 칼라에 염화가리하고 설탕만 써요. 설탕을 써도 무방하다. 근데 가을에 우리가 올해처럼 그 추석이 지난해처럼 뭐 포도 이 사이마스게 따는 거하고 조금 안 맞잖아요. 그러면 맹물 시비를 해서 행동을 더 빨리 할 수도 있어요. 수확기를 땡길 수 있다는 거죠. 아, 봄에 맹물. 봄에도 하야지만 수확기 돼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잎에 있는 생을 빨리 이동시켜 가지고 뿌리로 갖다가 과실로 다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그 지상부의 영양을 먹고 크는 것이 있어요. 껍질이 두꺼운 거, 무, 고구마, 우엉 이런 종류 몇 가지 있거든요. 얘들은 당근, 얘들은 지상부 영양을 먹고 커요. 감자는 고구마 바로 열면 열리는데 고구마는 안 열잖아요. 그거는 잎 두께가 얇고 덩굴이 가늘면 고구마가 안 열어버려요. 그 될까 말까 보시죠. 이렇게 나무 젓가락처럼 이렇게 간 거. 근데 얘네들은 보면 줄기가 목질부에 붙어 있죠. 그럼 어떻게 뿌리어서는 영양을 먹어야 돼요. 포도는. 그 단감 같은 건 가지 방향으로 집어당기면 떨어지잖아요. 안으로 밀면 솔락 떨어져 버려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뿌리어서 영양을 먹어요. 그래서 익을 때 안 익는 거는 가리가 높아고 질소가 적어도 안 익어요. 이식값은 올라가 있어도. 근데 우리가 수학 때 1.0이 좋으냐 1.5가 좋으냐 이렇게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1.5가 더 빨리 익어요. 이식값이. 이식값이. 근데 0.8이나 0.5 된 것들은
아니가 넣었게 따는 것들 간간 있죠. 그 포도밭에 가서 측정을 해보면 이식값이 나잖아요. 그건 생산량 감소해버려요. 안 익었어. 그러면 일찍 우리가 팔 수 있을 때 팔아버리면 미리 돈 다 벌고 걱정 안 할 건데, 안 익어가 늦겠다가 저장력 가지고 우리가 또 팔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재배 면적이 이제 우리나라 전체에 늘어나면 품질이 이렇게 막 들쑥날쑥할 거예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들쑥날쑥해지죠. 그러면 우리는 최상위권을 가야 돼요. 그러면 현지 제철에 팔아야 빨리 우리가 수익을 낼 건데, 제철이 안 된 시기에 팔면 소비성이 떨어져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 요 자리에서 오늘 수박 잘라주면 손 안 가죠? 잘 안 먹죠? 지금 여름에 우리가 8월달에 요 자리에 모이니까 수박 잘라주면 수박 잘 먹죠? 사과 안 먹고 수박 먹죠? 이게 당브릭스하고 과육의 색깔, 그리고 우리가 미리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뭐입니까? 우리가 기본 상식, 이게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날이 추울 때 땅콩을 주면 잘 먹어요. 땅콩은 그 열량이 많거든요. 근데 땅콩 같은 경우 우리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여름에도 잘 먹고 겨울에 잘 먹어요. 이게 되게 좋을 때는 잘 안 먹어요, 땅콩도. 그 마찬가지로 제철에 팔게끔 우리는 농사를 짓자. 그럼 지금보다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농사를 잘하는 방향으로. 그 잘하는다는 게 결국에는 측정을 해서 이식값을 봐라. 뿌리에. 이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선 잎을 살펴라. 그 잎에서 영양을 공급해서 뿌리에 일을 많이 싣잖아. 이래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안 맞으면 결국엔 우리는 굉장히 손실을 합니다. 사이마스케는 지금 계속 심고 있죠. 예. 하우스 딸기 하다가도 힘드니까 사이마스케 심고, 오이 하다가도 사이마스케 심고, 뭐 수박 하다가도 사이마스케 심고, 또 논을 도도가 또 심고 있고, 그 사이마스케 재배 면적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많은 면적이 늘어났을 때 이제 소비처가 어디 되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부족할 때가 많았을 때 두 개는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우리 이때까지 여러 번 그는 농사를 이렇게 뭐 평생을 하면서 겪었잖아요. 가격이 뭐 이래 좋다에 가다가 또 안 되니까 또 품목을 바꾸고. 근데 이제 사이마스케치 품질이나 식감이나 이거는 상당히 월등해요. 그거는 월등히 좋은데 우리가 수확 시기가 늦어지면 문제 되겠죠. 그래서 사이마스케 재배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측정을 잘 해라. 그리고 봄에 정말 잘해라. 봄에. 그래서 봄에 행동을 쭉 끌어올리나요. 잘해놔야. 그러면 송이도 크고, 봄에 그때 관이 커지면 영양이 그쪽으로 흘러요. 근데 도장지가 났다고 해서 알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봄에 정말 잘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바닥에 쿨러는 바닥에 쓰시고, 이거 그 천장에 쿨러를 꼭 하시라는 거예요. 위에서 잎에 물 뿌리는 거 그거 꼭 설치해 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름에 더울 때 이 시간 내가 높여버렸으면 이 커튼 낮에 덮어도 괜찮아요. 잎 두께가 두꺼울 때 하나 있어. 단 잎이 얇은데 이거 덮어버리면 잎이 말라버려요. 염화가리는 언제까지 쳐야 됩니까? 염화가리는 몇 년씩이에요? 봄부터 가을까지. 가을까지 계속 그나마 이거 뭐 그린 볼 때만 예. 설탕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그게. 이게 아까 1 내지 2kg 했습니까? 예. 그것도 절간을 좁혀줘요. 이 가을에만 한 번씩 내가 이 염화가리 이걸 갖다가 한 5kg씩 해가지고 단풍 들이기. 이게 단풍 들이기 해서 좀 쳤는데 예. 그거 하니까 빨리 잎은 떨어지더라고요. 예, 잎이 떨어졌는데 요게 이식값이 맞아서 떨어졌거든요. 이식값이 낮은 거는 단풍 들이기 하면 잎이 고칠러져 버려요. 말라 들어가요.
그렇죠. 예. 예, 단풍이 안 들고 비료가 없는 걸 갖다 염화가리 치면 잎이 타버려요. 비료가 있는 거는 잎이 단풍이 들어가고 비료가 없는 것들은 밑에 비분이 없는 것들은 단풍 들이기 하면 가리를 쓰면 잎이 타버려요.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단풍 들이기 할 때 단풍이 잘 들었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시를 측정해보죠. 1점 몇 정도 나오고 1.8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년 봄에 이 가온에는 비료를 안 주고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저기 이 씨가 만약에 작아졌다 이랬을 때 비료를 줄락 할 때, 그럼 뭐 질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면은 뭐 가리를 우리가 봄에 토양 분석을 한번 하시라고요. 분석을 예, 해야- 분석해가지고 그 수치에 맞춰가지고 예. 우리가 그 기준값을 잡아줘야죠. 근데 21다시 복합비료가 추비를 쓰는 건 좋은데 그래도 그게 좀 질소분이 조금 작아요. 21까지 17, 17 가는 거 그렇죠. 아니고? 17하고 21하고 많아 보이잖아요. 예, 예. 근데 요게 암모니아테로 바뀌면 14.7%밖에 안 돼요. 질산체가 남았어요. 그럼 가리가 더 많죠. 근데 우리가 18-NK는 더 적죠. 18-18은. 그래 될 때는 우리가 성장 N 같은 거 18-B로 있지 않습니까? 성장 N 질산체 질소 18-12-12 있거든요. 그것들은 질소가 많아요. 비비로서는 그걸 쓰고 성장 N 18-12-10. 그 다음에 추비로서는 21다시 복합이 괜찮다 그나마. 근데 맹물 시비 하는 거는 이게 순이 처음에 올라왔을 때 그때까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 봄순이 좀 충분한 그 가지가 다 뻗어가 다 해도 여름에도 맹물 시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희들 교육 쪽에는 잎이 올라오면 물을 줄이라고 배웠거든요. 예. 여름에 7월 14일 내가 이렇게 잎을 찍었는데 예. 잎을 찍은 게 이래 잎이 놀놀이 했거든요. 예. 근데 밑에 이 씨를 잰 게 1.5가 나오는데 야 잎사귀가 놀놀이 해졌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그 비료가 갑자기 많이 먹어가지고 노라면서 얼룩얼룩해지는 거는 비료 과다고 얼룩얼룩하진 않았고 약간 얼룩얼룩해지고 예. 이제 여름에 약간 노래지는 경우는 떠워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뜨거워서 맹물 시비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다 해놔. 잎이 살이 빠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약간 노래지는 거. 잎이- 그러면 이 씨가 가리 양이 많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 좀 전에 얘기한 거죠. 예. 그 밑비료를 성장 N 18-B로 줘야 돼요. 질소분이 낮아서 그래요. 가리가 높고 이제 이해되죠. 예. 그 차이예요. 아주 애매하거든요. 우리는 21다시 복합비료가 질소가 제일 많은 거라는데 그것도 가리가 질소가 적어요. 이제 이해되죠.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씨는 가리가 많아서 나타난 거지 질소분이 적었다는 거죠. 이해되죠. 우리가 21다시를 썼어요. 예, 21다시가 작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농가에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봄에 많이 키우면 가지를 많이 달아도 포도 다 익혀요. 약 30%에서 50%를 더 달아도 괜찮아요. 근데 뭐 21까지 그거를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비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연면시비 때문에 그래요. 몇몇 시비. 그렇죠. 봄에 힘을 가해가 만들어 놓으면 포도송이를 많이 달아도 영천에 그 집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인면시비 그러면 골드그린하고 골드칼라 그렇지. 이거하고 설탕하고 예, 예마가리하고 예, 그렇죠. 맹물시비하고. 맹물시비하고. 예. 그러면 빠른 동작이 일어나면 뿌리가 많이 뻗어버리고 그리고 봄순이 굵어져요. 그 시기에 굵어져야만이 다음에 포도가 커도 이상이 없고 좋은 포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비료 쓰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비료들이 물론 잘 돼 있지만 이것도 우리가 쓸 때 잘 골려서 사용해야 된다. 골려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박 같은 경우에 이게 항토에 약간 마사가 돼 가지고 땅이 찰지다고 봤을 때 여기도 약간 그 중간에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약간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황토였었는데 예, 자꾸 이거 뭐
파쇄해가지고 이것도 좀 갈아놓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된 거지. 처음에는 물만 주면 뒤집지 못했어요. 예, 절북절북 해가지고. 예, 그렇죠. 예, 그 지금 요걸 그래도 요렇게 해가지고 약간 해주고, 여기 이제 풀이 좀 색이 진해지고 이런 것들은 예. 이미 그 비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풀 색깔을 보면, 요런 자리는 좀 풀이 진하잖아요. 예. 근데 진한 자리가 있고, 이 밭 전체가 달라요. 전체가 풀 색깔이 다 달라요. 밭 전체가 똑같아 보여도 색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밭에 물 빠짐을 조금 신경 써줘야 되겠다. 물이 안 빠진 물 배수는 조금 잡아주세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줬을 때 이렇게 다 물이 잦아져 다 못 내려가기 때문에 좀 빠져야 돼요. 직배수가 다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도 이게 땅이 그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 써야 되겠다. 근데 지금 우리도 완전히 찰떡이거든요. 예, 그러면 찰땅 같은 경우에는 비료를 잘 맞춰 주셔야 돼요. 이게 이거는 찰땅은 비료가 오래 보유가 돼요. 오래 가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점질이냐, 중점질이냐, 중사질이냐, 왕사질이냐 이래 나눠봤을 때 점질 땅에 완전 점질하고 중점질 사이에 요거는 중점질 정도에 속해요. 요건 중점질. 근데 요것보다 더 요 사이 완전 점질하고 중점질하고 요 사이가 돼도 이거 좀 점질성이 많은 거예요. 그죠? 고래 가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딱딱해가지고. 네. 예. 적당히 안 돼요. 꼬리가 이게 꽂으려고 하면은 잘 안 들어가거든요. 적당히요.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좋은 퇴비를 좀 매년 줘가지고 땅이 물리성을 좀 길러야 됩니다. 비료만 가지고 농사 짓다가는 다음에 땅이 너무 굳어버려요. 약간 물리성이 감미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퇴비를 좀 쓰는 게 좋습니다. 대비는 내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 이거 땅이 이렇게 뭐라카노? 미생물을 좀 써야지. 그러면 땅이 부시면. 땅이 맥혀서 그래. 밑에가 요 정도만 들어가면 탄탄이가 안 들어가요. 예, 그런데도 그래가 그거 지금 파쇄기를 한번 공기 파쇄기 그걸로 땅을 한번 깨볼까 싶어요. 그건 어떻게 예,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고 미생물을 꼭 쓰세요. 미생물하고 많이 쓰는데 좀 이제 같이 부부거든요. 예, 대표님 저거는 저거 막걸리 찌꺼기요. 예, 그런 거는 어떨까요? 나쁘진 않습니다. 예, 예, 나쁘진 않는데 우리가 미생물을 썼다고 해서 예. 땅이 100% 분해되진 않아요. 엄청 예, 그 미생물이 살라 그러면 위에 이제 유기물이 있어야 사는 거지. 여기도 미생물 많이 있어요. 미생물이 먹을 게 없어도 안 내려가는 거지. 미생물 준다고 해서 뚝 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걔네들이 뭐 그냥 얘들은 환경에 있어 엄청나게 민감하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꿀밭을 해봤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포도 가지를 이렇게 뻗쳐놨는데 이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뻗쳤거든요. 우리 생각해도 그죠?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갔는데 이걸 갖다 어떻게 살릴 거냐 이게 이제 제일 간단이거든요. 요걸 눈 나기 전에 맹물 시비를 많이 해갖고 몸을 부풀려 보면 다 튀나와 이게. 이게 아주 이건 지금 다른 집에 가면 요거만큼 한 1m 조금 넘기나가 자르고 또 나고 그죠? 그래서 가지가 형성이 될 건데 이거는 한 방에 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 가지가 안 나와요. 근데 중간중간이 예, 중간중간에 키우다가 잘라가 다시 키우고 힘들거든요. 예. 이게 그래서. 뭐 그렇게 했든 말았든 너무 예. 길어요. 그래서 요거 눈을 다 띄우려 그러면 조금 하기 때문에 봄에 맹물 시비를 몸뚱이를 부풀려라. 물을 많이 뿌려가지고 목매 시비 때 물을 많이 뿌려줘라. 지금부터 물 줄 때 위에서부터 계속 주면 뭐안 돼. 지금은 의미가 없고요. 아니, 봄에. 예. 지금은 이제 이게 다 그러면 이 쌍락이 한 달 전부터 그러면 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때부터 이 가지를 너무 많이 뻗쳤다는 거죠. 길이가 많이 뻗쳐서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좀 가지가 눈이 다 뜨겠느냐 그런 식의 일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생각은 안 하고. 물을 많이 뿌리면 떠요. 예, 그렇죠. 해봐요. 그러니까. 예, 물을 많이 뿌리면 돼요. 예. 그리고 여기 가지가 보면
요 놈의 가지도 그 엄청 눈도 있거든요. 예. 그럼 요게 떠버리 요게 안 떠요. 예. 그죠? 그렇지. 예, 그래서 요걸 잘라가면 이래 가지고 싹 잘라버려 가지고 몸뚱이의 눈은 거의 그 크기 같은데 요 위에까지 눈은 크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붙이는 거보다 차라리 안 붙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가지를. 몇년 정도 가지고 3년 예, 그 지금 요게 한 눈을 뒀는데 한 눈의 크기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차라리 몸통에 눈을 띄우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걸 잘 그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몸통에 눈을 띄우는 건 좋은데 이렇게 물시비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잘 안 나오는 게 많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안 나오는 게 많았다는 거는 동일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단풍을 들여가지고 그 나무 관리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요거하고 이거 뭐 볼펜 긴 정도 되는 거하고 이거는 저 나무 젓가락보다 굵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나겠냐고요. 요거는 거의 나지도 못해요. 그럼 몇 년이 가도 얘는 쓸 수도 없어요. 그럼 여기 텅 빈이거든요, 그만큼. 그럼 이 전체를 봤을 때는 어느 게 선택이 되지. 지금 여기에서는 반 이하가 굵은 게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자르는 게 적이 되는 거죠. 굵은 게 3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70%가 부정확하다는 거죠. 근데 이래 했을 때가 예. 저 꽃을 묵어 나오는 확률이 좀 많더라고. 이래 놨을 때. 그래 하면 내년에 이제 이 결과모지가 들쑥날쑥하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올라가겠지 아무래도. 예, 아니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건 너무 가늘어가지고 요거는 너무 여기에 30% 굵은 게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며칠 나잖아 이게 나나니까 저건 놔둬도 몸통에 나오긴 요 나와. 나오면 이거 끝내야 돼. 요 나오면 엄청 안 나와요. 나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이어서 예, 100% 나이 예, 그래서 한눈을 이거 다 떨어지고 나올 수도 있는데 한눈 한눈 내놨잖아. 이러면 안 나올 수가 있어. 그렇지 그러면 하면 돼. 그 지금 요걸 다 싹 잘라야 돼요. 예, 우리- 잘라내고 한것다 같은 거 잘라고 이거 잘라버리려 돼. 그렇지. 잘라버려야 돼. 그 말을 못 맞아, 하는데 그걸 맞아요. 다 잘라야 돼. 다 잘라고 이거 잘라버려 이게. 잘라버리면 이거 안 키우고 다시 키워야 돼.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내가 자옥을 하다 보니 물론 사이는 틀린데 이까지 나가더라도 달리는 건 달리더라는 얘기지. 달리는데 그거 이거 안에가 뭐가 빈다. 저기 지금 이제 그 겨울에 하우스기 때문에 동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기 사장님 말씀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건 좀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동일하게 보여요. 그런데 요 가지들이 굵은 게 30% 있기 때문에 30%가 먼저 눈을 뜨고 이게 늦게 떠버리는 거죠. 근데 요 놈은 똑같이 잘라버리면 몸통이거든요. 몸통이면 물을 뿌리면 압력이 같이 미쳐요. 그래도 끝이 많이 미쳐 이게. 물이 이리 차가 이리 와거든요. 그럼 여기부터 이리 올 건데 이 중간에 굵은 게 있으면 일로 몇 개 빠져버리고 다른 것들은 더져가지고 이게 더 도리어 경제적으로 예, 이건 원래 안 돼요. 안 되긴 안 되는데. 예, 그러면 여기 몇 송이를 포도를 딸 거냐 요거 몇 송이 전체 눈을 잘 받아가 내년에 많이 딸 거그 차이. 근데 얘를 갖다가 잘라 가지고 얘를 만들려고 하면 더 한 번 시간을 많이 뺏겨야 돼. 한번 제가 해보니까 내가 이래 놔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꽃을 이게 여기서 처음부터 받으니까 꽃이 안 물고 나오더라. 꽃이 잘 안 물고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거 놔두고 왔는데 이게 좀 생각 중이야. 지금 이래 놔두고 또 말하는 전체 딸 것인가 생각 중이야. 예, 그게 너무 늦으면 그 물구멍이 안 막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민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우리가 좀 길게 놔두면 장점은 있는데 얘가 작년에 크면서 여기까지 크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삼목로를 심었다면 다 키웠을 건데 여기 이제 올해 저배까지 올라갔다는 게 당연히 다이렉트로 다 가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한 거죠, 양이. 이 작년에 이게 크다가 예. 여기까지 늦었는 이유는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힘이 이렇게 가만히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참 크더라고 이게. 그게 이제 그 비료 과다에서 바이러드 하는 그거예요. 예. 비료 과다가 돼서 잎이 오글오글해 빗자루처럼 된 거예요. 예, 끝이
자물이 돼가지고 예. 거기서부터 더 올라가진 않아요. 그게 비록 잘라내고 다시 하고 이런 처리도 해보고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비록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비록 바다가 되어버리면 안 자라요. 그래서 잎이 요래 오글오글하게 작은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게 바이러스 하는 게 아까 이야기한 그 비록 가다가 됐어요. 그래요. 그 아주 우리나라에서 비록 과다에 대한 부분이 바이러스 하는 그 잘못된 부분을 농가에서는 피해가 많은데 그거 실질적으로 그걸 풀어놔야 되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미리. 바이러스 그게 약으로서 치유가 안 돼요. 그 약으로서 치유하는 게 맹물을 뿌리고 그늘을 줘야 돼요. 비료가 가다돼서 생장성이 비료에서 조직이 파괴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그러면 가지가 가는가 여기도 그 현상이 일어났을 수가 있죠. 올해도. 그러면 여기가 잎이 약간 자그만해 꼬글꼬글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또 여기 괜찮았다가 또 거기 진행됐다가 이러면 여기에 우리가 비분이 높아가지고 그 현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 일어났으면 올해도 분명히 봄에 여기서는 괜찮았다 그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원래 그래 위로가 낮아져가지고 여기에 꼬불꼬불했으면 내년에도 야들이 좀 지장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토양에 비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가 1.8이니까 내년에 주지 말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퇴비고 비료고 주지 말라는 거야. 예. 과다되면 안 되니까. 퇴비도 짧은 거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겨울에 봄에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겨울이면 줘야 된다 하는 게 아니고 측정을 해보고 잔량을 계산해야 돼. 잔량 계산을 못하고 자꾸 넘쳐나면 저 묘목이 올해 저 부치가 저래 큰 게 아니고 작년에 부치가 컸다면 저거는 작년에 못 자란 원인이 잎이 꼬글꼬글하게 된 거예요. 전목물을 사가시면 돼요. 사다 심으세요. 네. 올해 다 큰 거예요. 그래서 올게 듣는 거지. 올해 큰 거예요. 네. 얘는요? 이것도 똑같고. 똑같고요. 저 붙이는 게 잘 예. 안 돼가지고 예. 그러면 잘라내고 다시 저 붙이세요. 아니 아니, 다시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다시 없애면. 사다가 심으면 돼. 사다 심으세요. 네. 앞으로는 뿌리에 질병만 없으면 전목도 하지 마세요. 대보 현상 때문에 저 못해요. 이게 뭐 대형하고 좀 고온에 예. 견디기 힘들다 해가 그래 이제 하기 때문에 대형하우스에는 예. 산목면은 고온에 약하다고. 저 고온에 약한 거는 이 하우스 비닐 자체를 예. 너무 투과율 좋은 걸 쓰지 마세요. 일산 비닐은 투과율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쓰면 피해가 많아요. 그런 비닐 자체를 쓰지 말라고. 아주 기본적인 건 일반적으로 보면 이것도 보면 비를 다 이렇게 겨울에 닫아놨어요. 그럼 밤에 온도가 하우스 안이 낮습니까? 바깥이 더 낮습니까? 다 닫아놔. 밤에. 다음에요. 예. 얘한테 안 얼면 좋죠. 그러니까 하우스 아니. 안에가 낮아요. 안에가 낮죠. 낮든 높든 예. 얘한테는 얼음이 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낮으니까 열어 놓는 게 더 좋나 밤에. 너무 온도가 내려가니까. 탈수가 많잖아요. 탈수요. 대기습이 낮잖아요. 여기니까. 그렇지. 그리고 지금 여기는 땅이 안 얼잖아요, 하우스는. 닫아놓으면. 예. 그 땅이 안 얼잖아요. 이거 물 마시면 돼요. 겨울에 일어나도 좀 열어놔도 겨울에 예. 일부 약간 열어놔도 어느 정도는 너무 많이 열어가지고, 활짝 열어가지고, 탈수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피부 탈수. 예. 예, 그걸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완전 밀폐를 안 해도 어느 정도는 닫아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이 토양에 대한
비료는 꼭 하셔야 돼요. 비료. 그리고 수분 두 가지. 이시, 두부. 예, 그거는 꼭 체크. 아무것도 잘 안 들어가요. 아. 수분이 안 들어요. 수분이 안 올라간다고요? 예, 예. 그럼 물 빠지면 좋은 거잖아요. 모래땅, 모래땅이라. 모래땅. 그 모래땅은 그러니까 그 자주 물을 줘야 됩니다. 그 점적으로 주든지, 그거 또 비료도 자주 줘야 돼요. 그 밭에서 잘 예, 그 비료값이 떨어지죠. 그 비료가 모래성이 많은 거, 중사질, 왕사질 샀는데, 그렇지, 그 비료값이 너무 많이 용탈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때는, 비료를 자주 줘야 됩니다. 사과에 비료를 갖다가 100평에 5포를 줘도 모자라요. 왜 그러냐, 많이, 용탈이 되기 때문에. 그게 뭐 사과에 넣고 가면 비료를 그좀 많이 넣는다 하거든요. 그게 안 난다 하거든요. 비료가 작아서 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유튜브를 보면은 비료를 막 120% 들어간다는데 사과나무에는 몇 평이 어느 정도에 있기도 한지 여소가 답이 없어요. 집집마다 다르니까. 이시가세요. 이 시값을 맞추면 되는데, 며칠 전에 거창에서 얼마 전에 와서 교육받고 한 분이 2,400평에 사과밭에, 그게 왕사질이에요. 적지 말고 소음이 없어. 내 땅하고. 이 시값만 맞추면 되지. 가을에 익을 때 한 1.5를 맞춰주면 사과 좋거든요. 그래서 1.5 예, 봄에 그 사계절 이 시기 강의를 보세요. 봄에 1.8이 좋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름에 1.5. 가을에 1.0이 좋으냐, 1.5가 좋으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봄에 없던 비료가 가을에 늘어나면 1.0이 나을 것이고, 봄에부터 여름까지 계속 있었던 거는 가을에 가면 1.5도 더 좋아요. 그럼 사과가 10월 중순 넘기가면 따야 되는데 11월 달 가서 따는 거는 비료 부족이에요. 이제 이해되죠? 저는 여기 9월달에 따야 되거든요. 뭡니까? 거기 여름 사과라 가지고 홍어에? 아리수. 아리수에? 예. 그럼 몇 월 달 땁니까? 8월 말에서 9월 초. 예, 그거 다 땁니까? 예, 예. 색깔은 앵두빛이 나와요. 그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비료가 부족해서 그래요. 질소가 부족하면 빨간색이 안 나와요. 누리끼리안이 나와요. 사과 색깔은 약간 맛은인데 약간 누리끼리한 색이 나오죠. 원래 아리수락 하는 게 예, 처음부터 좀 빨가 이렇게 색이 나와 있거든요. 저게. 예. 그 뒤부터 이제 쭉 가다가 이제 익을 때쯤 돼서 이제 다 그 색이 바뀌면서 이제 예. 그래 되는데 떨어지지 않는가요? 떨어지진 않아요. 떨어지지. 예, 그럼 잘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앵두빛이 나와요. 빨갛게. 빨갛게는 안 나오고 요 그럼 비료가 부족했어요. 색이 먼저 나가 모이거나 이러면 그거는 비료 부족이에요. 비료 부족되면 사과 색깔이 모여요. 빨간색이. 못 커고 있다는 거예요. 잎 두께가 얇아요. 어제 여기에 저녁에 습도가 75%더라고요. 문 열어놓고 이렇게 있는데. 예. 뭐 그건 관계없어요. 온도가 낮으니까 얘가 움직이잖아요. 이 시값을 낮추려고 그러면 그러면 안 줘야 돼요. 안 주고 물 뿌리고 뭐 좀 씻어내요. 그러면 안 주고 물을 준다. 이 시까지 2 이상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바이러드 여기 열이 잠깐 올라가 버리죠. 하우스 열을 뺄 방법 없잖아요. 세수 20분 거의 7, 8막 연결돼 있던데. 이제 그 기술센터 분석한 거는 그 꽝이에요. 7, 8막 이래 되는데요. 그 꽝이라니까요. 기술센터 기술센터 분석한 거는 네. 미국식이고 현장에서 쓰는 거 유럽식인데 이 두 개가 미국식이 높게 나와요. 그럼 이거 두 개가 안 맞잖아요. 그럼 한 개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미국식을 따라야 되냐 유럽식을 따라야 되냐 근데 우리나라에 두 개가 들어있어요. 현장에서는 유럽식을 쓰고 제가 쓴 거는 유럽식이에요. 이건 유럽식이에요. 미래센서. 그럼 토양 기술센터 분석한 거는 미국식이에요. 그건 더 높게 나와요. 많이 높거든. 그걸 하고 이거 하고 하면 우리가 비료값을 적게 주가 사과 농사 망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토양 검사했는데 기술센터에서 뭐 비료가 뭐가 부족해서 몇 킬로 타락하는 거는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술센터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이거를 했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나온 책자에 대한 공통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가 없다는 아니 기술센터에서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말이네. 네, 그래서 이제 기술센터에서 이제 분석하는 기계는 미국식 기계, 현장에서 양액 재배하고 쓰는 건 유럽식 기계. 이 두 개가 달라요. 그러면 기술센터 분석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비료 쓰지 말아 그러거든요. 이 말 믿었다가는 우리는 농사 빵입니다. 이제 이해되죠? 이번에 검사했는데 저는 검사했는데 마그네슘, 카리움 이런 거 다 높게 나오고 예, 유기물만 작게 나왔고 예. 사고네. 사고네 그러면. 몇개 나오지가 지금 사고예요. 그러면 딱. 유기물 나왔고 산도가 이제 5.6도야 나오고 예, 그 이제 그 산도가 낮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석회를 뿌리든지 그래가 체크를 약간 끌어올리고. 뿌리만큼 뿌리는 예, 지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하여튼 그러면 우리 유튜브 상에 그 다른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과수에 대한 걸 같이 보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하우스에는 열이 뜨겁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 제주도 밀감이나 요게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온도는 똑같아요. 상록수이긴 하나, 그는 봄, 여름, 겨울, 겨울 비를 먹고 있는 거지만은 거의 거거나 제주도에 있는 밀감이나 그리고 거의 비슷해요. 여름에 노지에 있는 건 하우스에 있는 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 수치를 갖다가 1.5 이상 올라가니까 장애가 있더라. 그래서 대한민국 전역을 돌면서 이제 이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낸 거예요. 그럼 이 자료는 우리 황금얼룩불밖에 없겠죠. 지금 보면 여기 이 나무 옆에 지금 측정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수분이 41.3%에 이 시가 1.59, 아까는 1.8도 나왔죠. 그럼 여기서 1.5에서 그 1.8 정도 그 수치가 나온다면 내년에 크게 비료를 줄 생각하지 말고 시작하라는 거죠. 퇴비이어도 올라가요. 퇴비도. 그 퇴비 자체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줘가지고 우리가 수정이 안 돼가지고 알이 그 돌포도 되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안 주고 시작해도 괜찮겠다. 평균치가 지금 나오는 게 약 1.5 이상은 거의 나와거든요. 그럼 잔량이 이 시가 괜찮다는 거죠. 그럼 토양 분석에서 그 비료의 성분량만 좀 밸런스를 잡아주고. 그래? 수분은 몇 프로 정도까지 있으면 35에서 45. 43. 네. 하여튼 그건 필요한 건 좀 부족한 거는 유튜브 상에서 그 사이마스 강의도 많이 있으니까 그걸 응용해 주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것도 좀 올려주십니까? 네.